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09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을 다시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2210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17%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미국발 훈풍이 2221포인트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승분 반납하면서 2202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갔던 시장이 다시금 올라오면서 2210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의 상승 주체는 역시나 외국인이고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 더 늘렸네요. 2361억 원. 기관은 1598억 원이나 매도하고요. 개인도 764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오늘 연기금이 매도 물량이 916억 원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17포인트대입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지금 상승 흐름들 많이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 역시 721포인트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시경에 714포인트 쭉 빠져내려간 뒤에 다시금 717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온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상승 역시 외국인이 기인합니다. 647억 원 사주고요. 개인 기관 파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 시간대 8억 원 매도였는데 한 30분 만에 20억 원을 더 매수하면서 12억 원 매수로 잡히고 있고 투신도 44억 원 매수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쪽에 그리고 기타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377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어느새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초반 내려왔습니다. 1111원 1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큰 변동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상승권역 내에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저께였죠. FOMC 금리 동결 소식에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소폭 하락하였다가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리고 2월달 그러니까 설날을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추세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이제 발표 내용을 살펴보자면 점진적 추가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간 계속적으로 FOMC 쪽에서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자연금리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이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오히려 더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을 하면서 금리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수준의 그런 심리들을 누그러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나스닥의 경우에는 3% 그리고 다우는 1.7% 정도 올랐는데 이러한 추세적인 흐름들은 6월 달까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이 지수장에서는 물론 대형주들이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과대 납폭되었던 중성주 중심으로 또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좀 핫한 섹터로는 이제 대우조선
그러니까는 조선주 섹터들이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뭐 대우조선 해양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 종목에서 탈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누가 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맡게 될 거라고 좀 시장은 지배적으로 봤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로 갈 경우가 커졌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이런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식이 못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오늘 좀 급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지주 등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이제 좀 장중에 등락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이게 일회성으로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조선업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대규모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섹터로는 이제 금리 동결 소식이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보면은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금리 동결 소식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더 높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 시각 2천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제약바이오 위주로 신라제네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H의 비율은 1%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그간 좀 쉬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이 연내 그러니까 상반기 FDA 허가 내지는 임상 결과가 나올 종목들, 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시는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그 기술적 부선사 이제 외국인 매수 중심으로 2,300포인트까지 달성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2,300이냐면 이제 정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물대와 그리고 그간 펀드의 이제 환매 물량들이 여기에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상승이 더딜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2,300 흐름에서 이제 기술적 부선상 2,300이지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2,4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기 때문에 3, 4월 정도는 상승장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한 5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이제 삼청당 제약입니다. 네. 최근에 한 4거래, 5거래 연속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이미 그 미국과 유럽 판매사와 17개 품목에 대해서 그 안약 관련된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내년 정도에 2020년에 매출을 목표로 해서 이제 생산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퍼스트 제네릭 안과 의약품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퍼스트 제네릭이 그간 그 미국에서는 오리지널 약품만 사용했기 때문에 트럼프 케어 그러니까 그 의약품에 대해서 약가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네릭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장악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글로벌 제약사들 글렌마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판권을 계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그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당뇨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시장 그러니까 이게 블록버스터 약인데 글로벌적으로 약 7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발 초기부터 이 아일리아라는 그 약품을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7조 시장까지 먹게 된다면 삼천대행 계약이 지금 한 1조 정도의 시총이지만 한 3조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시점은 오늘 종가 내지는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1,000원, 손절가는 4만원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남은 시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시종금증권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시장 상황에 맞춤형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부터 갈까요? 네, 용평 리조트입니다. 자, 용평 리조트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언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나 봤더니 아예 처음부터 그쵸? 시초가부터 그냥 가버렸네요. 이른바 점 상한가라고. 이거 오늘은 살 수가 없었네요. 오늘 매도 매수가 있었나요? 용평 리조트가 지금 처음부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의 잔량이 무려 200만 주 쌓여 있네요. 그렇죠? 요즘 여기서 이제 매도량, 여기 그냥 상한가에 갈려 있는 매수량에다가 판 사람 빼고는 살 수가 없었겠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저께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람만 수익이 났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제공했고 살 수 있는 오늘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안 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상한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한가도 다 물론 딱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딱 상한가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럼 겉에는 이제 다 똑같이 이런 화살표들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화살표를 맞고 싶으신 게 다들 생각이시겠죠. 이런 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런 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상한가인데 안을 뜯어보면 틀리죠. 이거 뭐가 틀리냐면 이렇게 용평 리조트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점 상한가라기도 하고 기세 상한가라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너무 강하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상한가로 표시가 되더라도 안을 뜯어봤더니 하루 종일 막 난리를 치다가 그쵸? 막 급등락 하다가 막 겨우 마지막에 장마감 5분 남겨놓고 동시효과에 어거지로 상한가를 밀어넣었다. 이러면 안을 뜯어보기 전에는 그냥 겉으로 똑같은 상한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힘의 차이가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용평 리조트처럼 완전히 그냥 점 상한가를 가버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팔려고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저분하게 막 하루 종일 상한가 풀렸다 안 풀렸다 하면은 다 단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다 개인이 엄청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불안하니까 내일 당장 시초가 열리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매물이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한가는 정말 상한가 중에 가장 강한 상한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상한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의미가 있다. 일단 용평 리조트가 겨울 초입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그때 용평 리조트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스키장을 안 가더라도 용평 리조트는 들어봤을 거예요. 라디오 CM이라던가 TV에서는 한 번은 접해봤을 겁니다. 일단 하이원, 휘닉스, 평창 등과 더불어 국내 5대 스키장에 포함이 되고 수상 많이 했어요. 2018년에 월드스키 어워즈에서 5년 연속 베스트 스키 리조트 수상했고 그리고 리프트 총 14기의 슬로프는 총 28면이며 동양 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이제 거대하고 시설이 좋죠. 이제 다들 아는데 그리고 이제 스키장을 운영을 하고 올림픽 빌리지 2차 콘도가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콘도 사업도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있는 것들이 보였는데 기술적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밀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간 이후에는 지금 아까 앞에 설명한 거에서는 특이점이 없죠. 그쵸?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스키상을 수상했다. 이건 일반적이고 스키 리조트 상을 수상했다고 상한가를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양 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보유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동양 최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케이블카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한가를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남북경협의 이슈가 여기 걸렸어요. 용평 리조트의 통일교 재단이 용평 리조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거든요. 여기 지금 주주 현황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주주 현황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가 35.99%를 가지고 있고 바로 밑에 선원건설이라는 게 9.80%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선원건설 요거는 비상장회사인데 또 선원건설을 또 요 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 이게 통일교 재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는 또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선교회 어쨌든 지금 이게 기독교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 통일교 재단이 이 용평 리조트의 어떻게 보면 대주주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선원건설 지분도 갖고 있고 자 요거를 활용해서 통일교 재단의 과거 이력을 봤더니 통일교 재단이 예전에 북한 관련 사업을 많이 했다.
했다더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했어. 이제 통일교재단이 그러면 용평 리조트를 활용해서 어떤 나중에 관광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스토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막 그 기자들도 왔다 갔다고 했을 때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막 그거 보여줬잖아. 우리도 이런 스키장 좋은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으니 우리도 이제 그거에 뭐 대적할 만한 거 용평 리조트, 용평 스키장 있으니까 아마 통일교재단이 그걸 활용해서 나중에 마식령 스키장에 방문을 했던 것처럼 관광객을 여기도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실현이 안 되더라도 지금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 사실 실현되진 않았잖아요. 아난티가 금강산 개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금강산 관광이 지금 재개는 안 됐잖아요.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아난티는 저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용평 리조트도 이제 남북 경협 그 테마주가 확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 기대감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아마 점 상한가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지금 얽혔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이슈가 얽혀버리니까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이 과연 남북경협주의 후발주로서 리드를 할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같지만 일단은 지금 점 상한가의 기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 더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손절가는 9,000원으로 했는데 사실 안 올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2,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랜드 백화점입니다. 자, 백화점주 중에서 그랜드 백화점, 뭐 광주 신세계, 그리고 뭐 대구 백화점.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 백화점들이고, 대구 백화점도 또 테마로 얽혔었죠. 그랜드 백화점은 어떤 그런 테마로 지금 아직 얽히진 않았는데 흐름은 지금 양호합니다. 지금 일단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랜드 백화점이 사실 백화점은 뭐 확장은 하고 있지 않아요. 일산 쪽에 백화점과 마트, 대형 마트를 하나 갖고 있지만 그것이 뭐 일산 지역에 기반을 둔 거지 지금 뭐 전국적인 어떤 영토 확장은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쪽을 지금 손대고 있습니다. 생활 레저 복합 기업으로 외형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호텔 그랜드 유통이 그랜드 백화점의 자회사 계열사에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종로구의 서튼 호텔 요거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국 관광은 골프장하고 종합 레저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랜드 백화점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확장하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다른 쪽을 지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이라던가 골프장 이런 레저 쪽 요런 걸로 좀 나가서 그랜드 백화점이 백화점의 영토 확장을 못하는 거를 아마 꿈을 그쪽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2015년 고점을 살며시 지금 돌파를 해 나가고 있죠, 지금 이게. 자, 이게 2015년 고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냐면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뚫고 올라가면 위가 굉장히 괜찮죠. 위에 열려 있거든요. 지금 25,000원대가 2만원에서 25,000원대가.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도 스물스물 소리 소문 없이 신압으로 오르고 있다 지금 이거. 그래서 그랜드 백화점도 조용히 담으시면 이거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대구 백화점이나 테마로 얽히는 거는 운입니다. 그런 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오면 내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2,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크레더블입니다. 이거 어저께 한국기업평가 그거 할 때 나왔죠. 한국기업평가가 피치가 한국기업평가의 그 대주주고 그리고 한국기업평가는 이크레더블의 대주주다. 그리고 이크레더블과 한국기업평가를 피치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고배당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피치가 엄청난 75%의 그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배당은 엄청난 금액을 매년 받아가겠죠. 하지만 한국기업평가라는 그 기업 자체가 나쁘다면은 거기에 앉아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기업 평가를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는 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피치가 맨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의 피를 빨아먹고 뭐 배당을 다 받아간다. 좀 이런 식은 좀 그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도 같은 편에 서야 여기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크레더블은 기업의 신용정보 분석, 신용평가 보고서 제공. 한국기업평가는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같이 계열사의 자회사에 있는 것 같아요. 신용평가 서비스 요구하는 기관이 주로 정부나 대기업이에요. 이크레더블이. 그러니까 정부나 대기업이 이크레더블한테 기업의 신용평가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정부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들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이크레더블 같은 회사에서 신용평가 보고서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크레더블은 이것도 너무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지금 상거래를 할 때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신용 인증서를 서로 발급받고 받는 것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의무고 민간 영역에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신용 리스크 이거를 받아보면 좋잖아요. 미리 보고서를 받아봐야 그 회사가 망할 것인지 안 망할 것인지 그걸 알고 거래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신뢰할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정부 민간 영역에서 다 좋고 너무 안정적인 사업이다. 이거 한국 기업 평가도 너무 안정적인 사업하고 꾸준히 오르죠. 이크레더블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근하게 뜨거운 게 더 오래 가요. 이게 급등 테마주를 따라가다가 손가락을 딜 바에는 차라리 좀 이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물론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보수적이거나 느릿느릿하신 분들은 딱 알맞은 종목이다. 손절가 15,000원, 목표가는 30,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푸드웨일입니다. 푸드웨일은 기업 명에서도 딱 나타나요. 푸드가 들어가니까 일단 식품 기업 맞습니다. 푸드. 그 푸드예요. 그리고 푸드웨일 농산물 저장 사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최초에는. 최근에는 그 HMR 요즘 너무 많이 나오죠. 대기업들이 다 여기 뛰어들었잖아요. HMR 시장이. 그 편의점에 가봐도 요즘에 간편식이 많아요. 옛날에는 편의점 가면은 솔직히 그냥 먹을 게 딱 3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샌드위치, 삼각김밥, 도시락. 요건데 요즘에 가면 아예 간편식 좀 더 큰 편의점들 가면은 지점 가면 간편식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대기업 거 다 들어가 있고 그 편의점 브랜드에서 자체 생산한 PB 상품 가정 간편식까지 있어요. 너무 치열해요. 근데 너무 치열한 것만큼 그 시장이 커요. 지금 소포장 과일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편의점 가면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귤도 있고 그게 다 쌓여 있어요. 조그맣게 1인 가정 간편식으로 소용량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커지는 것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 진짜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푸드웰은 지금 이 가정 간편식 시장 이쪽에서 OEM 해주는 거예요. 푸드웰 이름은 달진 않지만 OEM 그 주문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그 오뚜기에서 주문을 했다 그러면 오뚜기 상표로 나가지만 푸드웰이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OEM, ODM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뭐 노스페이스 이런 거 달고 뭐 그 유니클로 달고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인 가구가 전체 26.5%인데 가구 중에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30% 넘겠죠. 지금 뭐 그 이제 결혼을 안 하는 문화 또 많이 생기고 혼자 뭐 나 혼자 산다가 인기 있는 것도 왜 인기가 있겠어요. 그게 공감이 가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지고 가정 간편식 시장은 커진다. 그러니까 OEM, ODM 수요도 늘어나고 푸드웰도 그거의 수요에 편입해서 장사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 삼양식품입니다. 요즘에 시끄러웠어요. 그쵸? 오너 리스크. 그것도 이제 다른 기업은 보통 한 명이 하는데 여기는 부부가 그냥 같이.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일단 북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히스패닉 맞춤형 PB 제품을 출시했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 우리가 그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보면 지금 힐러리 그 여사랑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완전 층이 갈렸잖아요. 뭐 히스패닉이나 이런 층들은 힐러리를 밀었고 트럼프는 정말 전통 순수 혈통 백인 쪽이 많이 밀었잖아요. 근데 그 힐러리를 지지한 쪽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숫자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북미 시장을 공략할 때 뭐 정말 우리가 정통 미국인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런 히스패닉이나 이민자 출신들 이쪽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 히스패닉 맞춤형 PB 제품을 출시했다는 거 좀 세밀한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판 까르보 불닭 볶음면 출시 후 석 달 만에 3,600만 개 판매를 이거 작년에 했던 기록. 그리고 이건 한정판이었지만 그게 불닭볶음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한정판 그 에디션도 내놓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 또 건드립니다. 베트남 유통업체 1위 사이공쿡과 MOU를 체결했고요. 라면 수출액이 아까 뭐 그 1인 가구가 나오고 식구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라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라면이 중간에 가정 간편식 때문에 줄어드는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면 해외 수출액이 2016년에 2억 9천만 달러였는데 2017년에 3억 8,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거로 성장을 했습니다. 라면 성장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주도한 거 누구냐면 농심 신라면. 이거는 부동의 1위고 불닭볶음면이 쌍벽으로 올라섰어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불닭볶음면 아예 이전에 없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예전에 꼬꼬면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랐다가 떨어질 때랑 약간 양상이 틀려요. 굉장히 오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불닭볶음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스테디셀러로
지금 전환하는 단계가 아닌가, 요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전에 닭에 관련된 면, 그 다음에 짜왕 같은 거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하고 바로 꼬꾸라졌거든요. 그래프가. 불닭볶음면 그래프는 꼬꾸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 분야만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오너 리스크 때문에 제 생각에는 18년도 6월 달에 11만 7천 원에서 반토막 나서 지금 최저가로 따지면 4만 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격은 이 오너 리스크로 떨어졌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되면 이거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낮았을 때만이 살 수가 있지, 높아지면 사기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이 좋은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이고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네. 삼양식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철 스타의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셀리버리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기업명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설립 4년차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이 크지 않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모가가 25,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26,650원 공물장에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뭐 비싸다라는 느낌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고유약물 딜리버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4년 차인데 이제 한 4개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약회사니까 당연히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유 딜리버리 플랫폼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저도 뭐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봐도 이게 뭐 시장성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단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전공을 이쪽으로 하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에는 가장 큰 뭐 이벤트 중에 하나고, 예전에는 뭐 CES나 MWC 뭐 이 정도만큼의 파급력을 지금 시장에서는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4월, 6월 이제 뭐 아마케,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가장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셀리버리 쪽에 기술을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표이사가 이제 존슨앤존슨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존슨앤존슨이 뭐 그렇게 할 일 없는 회사도 아니고, 어쨌든 설립이 4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할 정도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되더라도 존슨앤존슨에서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 좀 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모가 25,000원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공모가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한 28,000원 돌파할 때 한번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메틀입니다. 이 종목 역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 뭐 상당히 좀 괜찮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배터리 쪽에 두 가지 핵심이 있죠. 하나는 얼마나 고용량,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냐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배터리 폭발 방지 뭐 캔 만드는 뭐 기업들도 시장에서 좀 뭐 상신 UP나 아니면 신흥 SDC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노메트리는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특화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LG 화학, 그리고 중국 뭐 BYD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엑스레이 자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성이랑 그다음에 이제 속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요는 당연히 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한번 팔고선 그냥 두는 게 아니라요.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 안에 들어가는 장비가 2, 3년마다 이제 소모품이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공모가가 한 26,000원, 25,000원 요 수준이었었는데 상당히 한 43,900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여러 가지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거의 공과 수준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한 3만 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어서 충분히 지금 수급적인 흐름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매력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37,000원대까지 슈팅이 한번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천화학이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오늘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사실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좀 나오긴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기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종목 이름도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농심 쪽에 포장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장지 생산하는 거 그거 얼마나 돈이 되겠냐라고, 얼마나 성장성이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포장지 자체로는 그렇게 성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캐시카우, 어쨌든 농심에서 물량을 다 납품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비닐 합성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할 때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렇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종목은 아닌데요. 이게 전자소재 사업 부분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재작년 2017년도에 한번 주가 큰 차례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공장을 확실히 이제 다 좀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재미없었던 종목이 전자소재 사업 부분도 재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 수준 조금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가능하다. 왜냐면은 지금 2017년도에 사실 그때는 그냥 바뀐다라는 이야기만 나올 때 주가가 14,000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위쪽으로 잡고 대응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19,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스미디어인데요. 이 종목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 미디어의 1위이고,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 때문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작년 초까지 핫한 종목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사실 딱히 거래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되는 종목은 아니어서 핫하긴 했었는데, 그냥 주가 올라가는 거 많이 이제 보기만 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9만원대에서 실적 이슈 때문에 26,000원대까지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내 미디어 랩사 1위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원 정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고, 오늘장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제가 화요일 날도 종가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 앞전에 이제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저는 계속 사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목표가는 최소한 5만원을 잡고 지금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영업이익 반토막 나더라도 PER 10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현재 5배고 영업이익 반토막 나더라도 10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으로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다. 단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지, 밸류를 보면 너무나 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만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을 때 75,000원 말씀드렸는데 그냥 75,000원 어제장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8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씩 총 10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LG전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으로 2년 연속 6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계속 올라오네요. 작년 순이익은 1조 4,72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가 지금 하락한 수치고요. 자, 다음 속보는 LG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입니다. 15조 7,723억 원.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7%가 내렸다라고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LG전자 작년 매출 61조 3,41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0.1% 하락, 소폭 하락한 수치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의 주가는 현재 1.33% 하락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큰 요동치는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리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HDC 현대산업개발 추천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 어제였죠. 어땠습니까? 예, 시간이 별로 없었어서 그렇죠. 하루 만에 올라야 되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근데 이제 오늘 건설업종이 어제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마이너스인데, 계속 그거는 업종별 순환매가 도는 지금 시장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지금 건설업종이 바닥권인 것 같아요.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대림산업, 한 번씩 찍어보세요. 큰 것들, 현대건설,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작은 것도 남강토건. 그러니까 밑에서 밑바닥에서 다들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찍고 올라오면서 어저께 지금 다 강세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다 쉬고 있지만 쉬는 모습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오른 폭은 6, 7% 오르고 오늘 1%에서 약간 강보합인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확률상으로 강약 이런 식이거든요.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제 강약,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쉬는 것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다시 지금 이제는 조금 워낙에 다른 바이오나 이런 거에 비해 건설업종은 거의 지금 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살아나지 않나. 그래서 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건설업종에도 좀 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하루 정도 지나면 분위기 전환 바로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지금도 7.68% 일단 급등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사업은 사실 거칠 것이 없고, 불닭볶음면 어렸을 때는 못 먹었었던,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식품 중에 이제 장수식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왜 오래 가겠어요? 그 아성을 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그 새우깡을 뒤집기 위해서 그 후발업체들이 새우과자를 엄청나게 내놨었어요. 우리가 기억도 못하게
시장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빠세가 조금 그나마 해보려고 시도를 해서 조금 먹은 게 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이 식품 업계는. 그래서 장수식품이 있는 거예요. 장수식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벽을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입맛을. 그래서 신라면이 계속 1인 거고, 그 뒤에 이제 계속 따라오는 것들도 결국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불닭볶음면이 그 벽을 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일단. 없었던 것이 순위에 다시 수위에 올라온다는 건 대단한 거고, 그걸 지금 유지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오너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에 온 거고, 지금 일단 조금 지금 타이밍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금 늦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원래 더 한 주 전에만 했어도 지금 밑바닥에서 벌써 31%가 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위가 저는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8만 원. 대충 12만 원에서 4만 원을 빠졌다고 했을 때 이 반이 4만 원,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8만 원이니까 4만 원 정도 밑에서 오른다고 했을 때 그럼 8만 원 정도 오거든요. 절반 정도. 튕겨 올라가는 거. 그래서 8만 원 정도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 접근 추천주로 삼양식품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에 대해서 이틀 연속 급등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께서는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SK하이닉스 이게 이제 이번 주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밖에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요. 일단은 어제장에도 3.4% 이제 상승이 나타났고 오늘 장에 이제 좀 조정이 나와서 소폭 정도 수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SK하이닉스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단기 접근할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 단기로 좀 접근해볼 만한 종목은 율천화학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일단 6.4%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가 위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보면은, 감정이긴 하지만, 추신 쪽에서 오늘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쪽에 올라왔을 때 매도 나온 거는 대부분 이제 개인들 물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 물량 나오는 건 너무나 좀 당연하겠죠. 왜냐면 작년 7월 달에 물리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테니까 7월 달에 단기간에 이제 12,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쭉 흘러내려가지고 요 구간대의 물량 소화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물량 소화는 어쨌든 뭐 기관 쪽에서 충분히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도 기관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18,000원, 그러니까 17,700원은 뭐 돌파시키려는 충분한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소극적인 부분들 아니어도 재미없는 기업에서 재밌는 기업으로 바뀌는 그때 이제 주가의 탄력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율촌화학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전 디지털 대성입니다. 물론 이 교육주가 숫자도 적고 파워도 이제 뭐 다른 업종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보통 HTS에 나온 어떤 그 대분류에는 교육 업종이라고 따로 없어요. 그쵸? 이게 코스닥에 있는데 디지털 대성은 없잖아요. 오락문화, 인터넷, 제약 이런 것들은 이제 업종을 형성해서 나오지만 지금 이 그 디지털 대성 같은 교육주는 그냥 기타 서비스에 들어있어요. 기타 서비스. 그냥 서비스 업종인데 기타 서비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업종이 따로 없지만 지금 교육 업종이라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 가상으로 묶는다면 최근에 좋아요.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렇고 디지털 대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디지털 대성 오늘도 9% 오르지만 이거 와 뭡니까? 이거 이번 연도에 지금 1월달 아직 남았는데 거래일수 그쵸?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최고가로는 70.21% 돌파했죠. 야, 디지털 대성이 이게 1년, 한 달에 70% 오른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면, 그쵸?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보니까. 10년 안에 없어요. 지금 엄청난 상승이거든요, 이거. 지금 2007년도에 100%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쵸? 2007년도에 109.36%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 뒤로 11년이 넘는 기간 중에 지금 최고의 지금 상승세거든요, 이거. 뭐 대성할 기업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서 지금 벌써 2007년도 고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10년간에 쌓여있던 매물을 돌파하는 건가 하는 기대감에 부풀게 하는데 교육주의 강세를 지금 디지털 대성이 이끌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그 교육, 정시 비중 확대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고등교육 중심이 더 혜택을 볼 거다. 정시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수능 교육이 굉장히 또 학원을 가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디지털 대성이라든가 메가스터디 교육이 그런 면에서 고등학생 전문이 강한 쪽 두 개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대성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스타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이십니까? 오늘 뭐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역시나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단 뭐 인수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장 초반에 뭐 한 21%대까지 이제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은 한 2.6%대까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빅2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업황이 돌아 나온다라고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조선 업종을 그렇게 뭐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대적 주식이라는 게 뭐 기회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조선업종보다는 지금 뭐 시세 탄력도가 훨씬 더 좋은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조선 관련된 이슈가 좀 시장에서는 크게 왜냐면 빅3 저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빅2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적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밤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 있었고 오늘 종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조선업종의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남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1621번님께서 오렌지라이프 25,383원에 비중 100%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전액을 다 여기다 넣으셨네요. 네. 근데 수익이 꽤 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예. 지금 3만 원대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험업종에서 수익 내기 어려운데, 그쵸? 보험업종에 그리고 100% 넣으신 분은 잘 없는데요. 그쵸? 보험업종이 안정적이긴 한데, 뭐 이게 보험업종이 사실 뭐 그런 거 바라기도 그렇잖아요. 막 대북 테마로 이게 얽히기도 보험업종 힘들고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고 그 성격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철강금속 업종이 무겁다는 것이 철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 종목이 무거운 거 이게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도 마찬가지야. 초장기적으로 보험은 넣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굉장히 느리고 주가 흐름도 그 비슷해요. 다 똑같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험주들 보면 사실 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사들 보면 미래에셋생명 뭐 이런 것도 찍어보세요. 그냥 다. 삼성화재. 다 제자리죠. 뭐 삼성화재도 뭐 초장기적으로는 올랐으나 그런 폭이 지금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림이 보이는 거지 뭐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되게 미미하죠. 하나손해보험도 뭐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고요. 하나생명도 그렇고 다 별로죠. 그리고 보험사를 재보험을 드는 코리안리도 지금 밑바닥으로 내려오고 있고 다 보험주 대부분 그 종목이 좋지 않아요. 오렌지라이프는 ING생명이 그 원래 그 시그니처 색상이 오렌지였잖아요. 그래서 오렌지라이프로 바꿨어요. 그리고 오렌지라이프가 신한금융지주를 지금 편입됐잖아요. 신한금융지주는 이제 아래 신한생명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전신 ING 같이 가지고 있는데 ING는 아마 변액 쪽으로 좀 강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축보험, 투자보험 쪽이고 지금 신한생명은 보통 그냥 보장성 보험, 정기, 뭐 암, 종신 이런 거. 그래서 두 개를 갖춘 거죠. 이제 이 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덩치가 커진 건데 이 신한금융지주 아래에서 이 두 개 합병하려면 한 202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의 소식이 여기에 반영이 막 보험점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제 생각에 지금 수익이 꽤 나셨잖아요. 제 생각에 아까 여기 선을 왜 그어놨냐면 17년도 6월 달에 저점이 한 31,300원 여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10월 달, 11월 달에 여기를 지지하려고 두 달을 버팅기다가 12월 달에 여기를 깨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번 연도 1월에 거기가 딱 저항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작년에 지지가 받았던 자리가 지금 2달 저항이 된 거예요.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왜 그랬나 봤더니 아까 2017년 6월달에 여기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안 부리고 3만 원대 근접하는 가격에서 계속 이제 분할로 팔아나가서 수익을 실어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쫙 걸어놓으세요. 29,500원, 600원, 700원, 800원, 3만 원까지 쫙 걸어놔서 체결되는 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 저항대에서 매물 소화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9963번님의 조비입니다. 32,550원에 비중은 높지 않네요. 10%.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영철 스타님 어떻습니까? 네, 비중 10%면 저는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놔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남북경협 관련된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매 또는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어쨌든 뭐 농업 관련된 종목, 물론 이제 뭐 아시아 종목가 이제 대장인 것 같긴 한데, 오늘은 경농이 또 제일 빠르게 반등을 해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비 뭐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막 테마스에게 지금 한 30%, 50% 뭐 이런 게 그만큼 있는 게 아니라 10%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35,000원 돌파할 때 아마 슈팅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비,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025번님의 대우건설 5,620원에 비중 20%, 종목 진단을 부탁하셨어요.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진단을 해야겠죠. 네. 5,620원. 대우건설 지금 아까 전에 사실 어저께 그 건설업종이 강했는데 이 대우건설은 반대로 급락을 하는 기현상을 보였거든요. 그쵸? 1월 30일 다 급등했는데 이건 왜 종가상으로 6.76%가 빠졌을까? 지금 어떻게 보니까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 유명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대우건설 푸르지오. 그쵸? 지금 GS건설 자이, 삼성물산 레미안. 자, 이거보다는 지금 아까 전에 HDC 현대 산업개발,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게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아마 국내 아파트 그 브랜드를 가진 그 국내 주택 사업의 부진 때문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라던가 HDC 산업개발 이런 거에 비해서 저 국내 주택 비중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대우건설주를 굳이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5,620원과 5,200원은. 그래서 지금 이 대우건설보다는 조금 추세가 좋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건설업종 연봉을 아까가 아니라 연봉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다 20년 선을 깼어요. 그럼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중에는 대우건설보다 그나마 이제 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차트는 대우건설보다는 양호해요. 그리고 아까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폭이 괜찮고요. 그래서 이 좀 교체,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딱 집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대형주 중에는 현대건설 뭐 이런 거라던가 아까 뭐 그 중소형 건설사들 이런 걸로 조금 이동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좀 푸르지오의 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적에. 그래서 대우건설을 일단 약간 뭐 손실을 봐도 되잖아요. 이거를 팔고 건설주 중에서 좀 더 강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좋은 것들 제가 뭐 찾아놨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우건설을 좀 일단 교체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말씀해 주셨고요. 7749번님의 인텔리안테크 14,500원에 비중은 30%인데 김영철 스타님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생소하시죠. 이게 이제 그 해상용 안테나랑 여러 가지 그 통신 쪽 관련된 그 위성, 뭐 수신 안테나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 중에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방용 쪽에서도 이제 납품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소한 기업인데 분석 보고서 하나 1월 8일자 기준으로 분석 보고서가 좀 하나 나왔고요. 이게 이제 그 실적 개선이랑 뭐 밸류 메리트가 이제 좀 생겼다라고 이제 뭐 짧게 보고서 한 장 좀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도 아니고 하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1월 들어와가지고 뭐 5G 관련된 모멘텀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해 들어와서 한 지금 3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성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아줘야 거래도 좀 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수익이 나오고 계시니까 보유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시점 나올 때마다 점진적인 우상향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예상은 현재 2207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강보 합권대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지금 상승 흐름을 2210선을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고 지금 많이 둔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220포인트대에서 출발해서 2202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2210포인트 꾸준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시 30분경부터 밀려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수가 지금 2200선은 뭐 지지를 확실하게 하는 모습은 있지만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조금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이 2,866억 원이나 삽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오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로 상승장에서 개인은 팔았고 기관 역시 어제는 샀는데 오늘은 또 파는 모습 보입니다.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가장 큰데요. 978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이동걸 회장의 지금 내용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발표가 됐네요. 삼성중공업에도 대우조선 인수 의향을 타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현대중공업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삼성중공업도 결국에 빅2로 개편이 되는 듯한데 결론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으로 가느냐 현대중공업으로 가느냐 지금 빅3의 향방이 앞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업종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하락이고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2%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가 상승하고 셀트리온도 지금 2.09%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 삼성물산, 네이버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최고 지금 주주는 산업은행이죠.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민영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민영화 얘기는 꾸준히 나온 부분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덧붙여드리자면 삼성중공업은 동시효과에서 지금 상승 마감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중공업은 지금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717포인트대에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0.27% 상승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 714포인트 오늘의 저점이고요. 저점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좀 미미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 주체인데 외국인만 삽니다. 674억 원, 개인 기관 양매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일제히 올라왔고요. 특히나 신라젠의 상승이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HLB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코롱 티슈진도 오릅니다. 그리고 메디톡스와 펄어비스만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자,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해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장 후반에는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두 분과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네. 어저께 강했던 업종들, 포스코가 오랜만에 6%대로 마무리했잖아요. 정말 강하게. 그래서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어갈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 철강금속 업종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험업종은 사실 방어업종이라 이렇게 떨어질 때 올라야 되는데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이 약한 것 같고, 전기전자도 어제 뭐 강하게 튀었었는데 오늘은 꼴찌에서 세 번째, 그리고 건설업종도 강했으나 오늘 마이너스. 근데 오늘은 뭐가 올랐냐? 전기가스업종이 1위예요. 원래 저기 보험업종이 같이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쵸? 이상하고, 그걸 뺀다면 의약품 업종이 2%대로 강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환매잖아요. 맞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는 날은 밑에 구경제라고 불리우는 뭐 포스코라던가 뭐 이런 현대차, LG화학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니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떨어졌죠. 그냥 되게 선순환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나 아쉬운 거는 중국이 계속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순환이 돌고 있는데, 뭐 중국 관련 업종이라고 따로 분류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 업종을 여러 업종에서 뽑아오다 보면 그 종목이 모이면 꽤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화장품주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뭐 카지노주도 있고 호텔주도 있고 이런데, 이 중국 시장이 좋아야 그 업종들이 올라요. 그럼 그 업종들이 좀 분위기 메이커라고 했잖아요. 좀 더 활발하게 하는데 그쪽이 하나 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아쉽다. 그 부분 빼고는 계속 제가 말한 큰 그 흐름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의약품 업종이 그동안 달리던 게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다른 구경제 업종도 선순환이 돌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면 오늘같이 뭐 이제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그 지수도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포스코라던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죠? 그럼 바이오가 쉬더라도 지수도 올라가면서 그 변화도 일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는 지금 과도기에 있고요. 아주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살펴보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지수 관련주의 선순환에 동참을 하셔도 되고, 테마주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면서 아주 차분하게 중국 관련주를 미래를 위해서 매수하는 거, 요것도 괜찮고 여러 전략을 세우기에 좋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김영철 스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재료, 미국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는 나왔지만 그간의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시장은 이미 리스크 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부 이제 뭐 재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은 뭐 재료 노출에 의한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긴 하지만 많이 빠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자금들이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서 대형주에서 이제 뭐 수익난 자금들, 뭐 기관 운용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경기 미감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올라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좀 더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코스팅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2부 함께 해주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가 결국에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06% 내리면서 2204.8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2% 올라갔습니다. 716.89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내림세였는데 내림폭을 좀 줄였네요. 3원 60전 하락하면서 1112원 7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해 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말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2월 1일이고요. 또 연휴가 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기 전주가 돼서 사실 시장이 벌써 2월 첫째 주는 다 끝나는 양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2220위까지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 2220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 10일 날 개파락이 뚝 떨어졌던 자리가 2222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오늘 갭매우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모습을 보면 역시 외국인들의 강세 마인드가 굉장히 컸다. 거래소에서 2,300억, 2,830억을 샀고요. 비차익으로도 540억을 샀습니다. 그때 기관들이 외국인이 살 때 연기금이 사던가 아니면 금융투자업자가 사든가 해서 시장을 잡아줬었는데 오늘은 순매도로 끝납니다. 연기금이 1,120억 정도 매도를 하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콜 매도, 기관들은 전부 매도 쪽으로 몰리는 거고요. 외국인이 약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한번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 292 여기서부터 전부 매도입니다. 물론 위쪽으로 한 매수가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기 지금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져올지 봐야 되겠죠. 물론 주식을 사서 현물로 시장을 끌어올리겠지만 옵션은 포지션 싸움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포지션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2222 갭을 메웠다.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난번에 하락했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개파락이 뚝 떨어졌죠. 이 자리가 2222.95였습니다. 오늘 고점이 거의 95까지 가는 상황 왔고요. 그래서 갭을 완전히 메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의 핫 이슈는 FOMC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 이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점진적인 상승이라는 문구를 빼버렸죠. 그러면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차 대조표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금 그 긴축을 했었죠. 이 긴축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QE4와 같은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QE4 가능성에 대한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시장에서 알려졌던 사실들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금리 인상이 못할 것 같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반기에는 1에서 2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준비금 요게 지금 2.2% 정도의 금리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세 번째 루머가 있었다. 이 루머가 현실화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하면서 4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4차 양적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를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차 양적 완화가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다시 불장이 올 거냐 강세장이 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4차 양적 완화가 사실을 하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3차 양적 완화까지 10년 동안 경기를 살리는 작업을 했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 사상노학처럼 지표가 무너지고 경기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4차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시장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보기보다는 어쩌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배가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4차 양적 완화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때 와서 시장은 패닉으로 가도 어느 수단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4차 양적 완화 쉽지만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FOMC가 비둘기적으로 흘러가면서 강세장의 기대치가 커졌고 어저께 1.7% 정도의 다우가 상승을 했는데요. 전 사실은 다우를 어저께는 못 봤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못 봤는데 이 다우 차트가 1.7% 올랐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추세선 돌파했나?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HTS를 켜봤습니다. 켜봤더니 후행 스팬, 일목균형편 후행 스팬은 캔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뚫지는 못했죠. 그래서 현재 위에서 캔들을 봤더니 추세선을 그었더니 저스트하게 찍고서 윗꼬리가 생기고 끝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의 재료가 추세선 돌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세선이 돌파되는지를 우리는 아마도 오늘 밤, 내일 밤, 그리고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 특히 다음 주는 우리나라가 구정이 껴있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외국인들이 30개월 나에 최고치의 매수를 했는데요. 약 3조 7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3조 7천억의 매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거인가? 라는 생각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3조 7천억이라는 자금이 매물로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이게 롱텀으로 들어온 자금인지 숏텀으로 들어온 건지 사실 구분이 잘 되진 않습니다. 물론 추세 추종, 투자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럽계 자금은 보통 5조에서 6조 정도 가지고 시장을 한 2달에서 3달 유린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특히 제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과거에 가장 많이 길게 샀던 게 달보름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시점으로 본다면 사실 지난주가 한 달이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한 달하고 첫째 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구정이 꼈으니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약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좀 길게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좀 짧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조정이 왜 들어왔을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미국이 1.7% 올랐는데도 못 올라간 거.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미국이 조정을 들 때 우리나라가 강세로 갔다라는 것이 아마도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나온 재료가 시장에서 예측됐던 재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벌써 제가 아마도 어저께 QE4 가능성 이런 그러한 정도의 어떤 것이 루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저가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알 정도가 된다면 실제로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은 벌써 보름 전에 알았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상승의 끝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시장을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조정이 진짜 조정일까 아니면은 일시적일까 너무너무나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뉴스와 기술적 분석인데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코스피. 자, 첫 번째 여기가 저항대일 수 있다의 첫 번째. 자, 지난번 고점 2018년도 6월 11일 고점으로 해서요. 두 번째 고점이 나온 자리가 2018년도 9월 28일입니다. 그걸 연장해보면 지금의 자리가 세 번째 꼭지가 되는 게 첫 번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목균형표상으로 시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론은 고점에서 고점, 저점에 저점. 그래서 1승 정도까지만을 보는데요. 지난번 최저점이었던 시점, 바닥에 출발했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2018년도 10월 20일.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목균형표의 아주 중요한 숫자인 65에 해당되는 날이 오늘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에서 고점. 그러니까 이것은 저점에서 고점이었고요. 지금 고점에서 고점. 중간 고점이었던 자리가 언제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1월 30일.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43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서로 변곡수에 들어왔다는 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이게 두 번째의 시간론적인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 요 저점,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월 30일 저점으로 해서 두 번째 저점이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 요 자리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걸 연장해보면 지금 이 자리는 추세 연장선에 와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지점에서 지지를 하고 올랐다가 깨졌을 때 되돌리는 고점이 바로 이 연장선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격을 벌려서 다시 올라온 자리가 지금의 자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쭉 연결해보면 후행 스팬을 타고 가면서 후행 스팬을 깨기 위한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맞을 것 같다.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이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달보름 정도 본다면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아까 옵션 포지션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콜매도 쪽이 거의 손실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도 해지하기 위한 시장의 가격 조정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구정 동안 우리가 시장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물량을 줄여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추세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들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